예,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에 우리 지휘자 집사님 찬송한 것처럼 그런 확실한 온 세계 하겠다 이제 그런 결단, 사실 이게 필요한 겁니다. 근데 이제 그 찬송을 뭐라 그러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는 선교에 있어서 우리가 그러면 자원이 풍부하냐, 그러니까 무한정이냐라고 할 때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라고 하는 게 뭐 옛날 성경 우리가 많이 인용했을 때, 그러니까 성경이 옛날이라는 게 아니라 인용했을 때 뭐 강건하면 70, 뭐 이렇게 80 이렇게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그 연수도 한계가 있어요. 재정도 한계가 있고요. 우리의 지식,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부득불 우리는 그런 의미에서 선교를 할 때에 전략을 세워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집에서도 가정경제도 마찬가지죠. 뭐 한 달에 수십억씩 버신다 그러면야 이거도 쓰고 저거도 쓰고 복지도 쓰고 이것도 다 할 수 있겠지만, 들어오는 예산은 재정은 한정적이라면 어쩔 수 없이 어디에 우선적으로 집중할 것인가를 따질 수밖에 없어요. 예, 그런 측면에서 나오는 이론이 이제 오늘 나오는 이론 중에 하나가 바로 추수 이론입니다. 분명히 잘 두껍게 잘 나온다 그랬는데 참 두껍게 잘 안 나오네요. 예. 그 추수 이론은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구절에서 이제 그 신학자들이, 선교 신학자들이 만들었는데, 그 내용인즉슨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 주소서. 그러면 뭐겠어요? 지금 그 때가 어느 때다? 추수할 때다. 자, 추수할 때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여기에 일꾼들, 뭐 선교사가 됐던, 뭐 교회가 됐던, 어떤 교회의 재정, 뭐 혹은 뭐 인력 등등을 이제 여기에 집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집중. 예. 집중 선교를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해할 때 보통 뭐 저는 그 주식을 하지 않기 때문에 뭐 그쪽 용어는, 그쪽 세계 용어는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다만 어깨 너머로 들은 이야기에 따르면 우리가 이제 그 투자를 할 때는 집중보다는 분산 투자를 해라, 뭐 그런 얘기를 많이 주식에서, 교회에서가 아니라 주식에서 그런 이야기를 한다 그래요. 그래서 오롯이 한 군데다가만 열심히 집중했다가 막 그 주식이 뭐 어떻게 뭐 폭락하거나 그러면은 한몫에 망하는 수가 있으니까 뭐 분산해라, 뭐 그런 이야기를 한다 그러는데, 그거랑 조금 다른 게 추수 이론은 집중하자는 이론이에요. 그러니까 그럼 왜 집중하자는 거냐? 도대체 어떤 근거로 이런 추수 이론이 나오는 거냐? 예, 뭐 간단하게 예를 들자면, 뭐 예를 들어서 필리핀이 굉장히 그 복음에 우호적이었어요. 뭐 지금도 그렇고 필리핀 사람들이 복음에 대해서 굉장히 마음이 열려 있습니다. 물론 필리핀 인구의 상당수는 로마 카톨릭 교인이에요. 우리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우리 개혁교회, 개신교회 교인이 아니에요. 필리핀이 미국에 한때 뭐 어쨌든 뭐 식민지처럼 일본이 우리 점령한 것처럼 점령한 건 아닌데,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닌데 그런 식으로 점령한 건 아닌데 미국의 그 지배하에 상당한 기간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어를 이분들이 상당히, 그러니까 우리보다는 보편적으로 잘하죠. 그래서 우리 예전에 뭐 청년들이 필리핀 선교 간다 그럴 때, 어유 그 현지어인 따갈라어를 못하는데 어떻게 필리핀 가서 선교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보통 90년대, 2000년대 초반만 하더라도 괜찮다, 우리 영어 할 수 있으니까 됩니다. 아니나 다를까 필리핀 어디 지방을 가더라도 사람들이 영어를 곧잘 해요. 아주 잘하는 건 아니었는데 그래도 우리보다는, 아니 정확하게 저보다는 훨씬 더 잘해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예, 미국과 상당한 어떤 그런 관계, 역사적 관계가 있어서 우리랑은 조금 다르지만 옛날 우리 어르신들이 일본어 하는 것처럼
필리핀 사람들도 영어를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집중을 하게 되는 이유가 그쪽이 잘 되기 때문에 잘 나오고 있어요. 예. 그래서 옛날에 우리가 선교사님들 필리핀 가면은 어디 가면 많이 만날 수 있냐면 마닐라에 가면은 많이 만날 수 있었어요. 그래서 90년대 후반 2000년대 초에 한국 교회에서 이분들, 그러니까 마닐라에 가 있는 한국 선교사들 숫자를 세 보니까 거의 뭐 10,000여 명 가까이. 그러니까 필리핀 선교사다. 그럼 당신 어디 삽니까? 다 마닐라 산다. 그러니까 마닐라는 어디냐? 필리핀의 수도입니다. 예, 필리핀 수도. 다 수도에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그거 왜 거기 가서 사느냐?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추수 이런 거기 가야 잘 되니까. 예.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가 기업을 한다. 뭐 저는 기업 한 번도 뭐 사업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만 어떤 뭐 종목이 있는데 그 종목이 잘 되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그쪽에 계속 투자해야죠. 잘 되는데. 안 되는 데를 왜 억지로 하겠습니까? 그래서 선교적으로 말을 하면은 필리핀이 있고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뭐 중동 지역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중동. 뭐 중동이나 중국이나 뭐 비슷하기는 한데요. 이 대개 중동이나 중국 지역에 가서 선교를 하면은 10년에 한 명 세례받은 사람이 나올까 말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중동 지역에 선교사를 많이 파송해야 되겠어요. 필리핀 같이 열린 지역, 지금 막 추수가 되는 지역 선교사가 가서 막 교회를 세우고 하면은 막 구름처럼 몰려오는 곳에 선교사를 많이 보내야 돼요. 당연히 잘 되는 곳에 보낼 수밖에 없겠죠. 뭐 이건 뭐 제가 강조 안 해도 뭐 다 아실 겁니다. 우리가 자녀를 사랑할 때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자녀를 다 동등하게 사랑합니다. 그런데 투자를 한다라고 할 때는 조금 얘기가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을 할 때는 필리핀 사람이나 중동 사람이나 중국 사람이나 북한 사람이나 다 사랑합니다. 한국 교회만큼 북한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민족이 없을 거예요. 그죠? 우리가 이제 원수처럼도 지내지만 제일 사랑하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북한 선교 우리가 직접 할 수 있습니까? 북한 주민을 우리가 열심히 사랑한다고 그 사랑하는 정도만큼 선교사를 보낼 수 있느냐 말이에요. 못 보내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이 북한에 무슨 수로 갑니까? 아주 특별한 경우에 한두 번 왔다 갔다 할 수 있겠죠. 뭐 개성까지 갔다 올 수 있을까? 평양에는 못 가요. 죽었다 깨어나도 못 가요. 예? 뭐 남북 회담 열린 거 아닌 이상, 공식적인 뭐 아닌 이상 죽었다 깨어나도 우리는 평양에 갈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교사 보내는 건 꿈도 꿀 수 없는 거죠. 그런데 만일 여기 이제 북한을 더 집어넣겠습니다. 북한 선교를 위해서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뭐 억 단위로 억이 뭐 큰 돈은 요즘은 아니겠습니다만 1억을 보내고 중동에도 1억을 보내고 필리핀에도 1억을 보낸다. 선교사 10명 보내고 10명 보내고 10명 보낸다. 북한에 10명 보내면 10명 중 몇 명이 살아올지 모르겠습니다. 중동에 보내면은 뭐 몇 명이 살아서 돌아올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필리핀 가면 다 살아 있거든요. 1억이 선교를 위해서 확실히 쓰여지고 있고 소위 말하는 열매, 결과들을 볼 수 있다라고 한다 할 때 우리가 필리핀 선교를 안 할 이유가 없는 거죠. 자, 그게 이제 쉽게 말해서 추수 이론입니다. 그러니까 되는 곳에 때린데 또 때리고 열매 잘 맺을 수 있는 곳에 계속해서 투자하고 선교사도 보내고 해야 된다. 그럼 이제 벌써 이제 마음 가운데 하나 무슨 생각이 듭니까? 살짝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약간 삐돌이 마음도 있잖아요. 삐지는 마음도 있고 뭔가 반대하고 싶은 마음이 불쑥불쑥 드는 게 있습니다. 네. 그게 뭡니까? 그럼 여기는 안 보낼 거냐? 여기는 기도 안 할 거냐? 여기는 기도밖에 안 되죠. 기본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자로서는 할 수가 없는 거니까요. 요거는 좀 빼겠습니다. 요건 사실 조금 좀 현실적으로 좀 어렵기 때문에 빼고 중동이나 뭐 중국 같은 데를 안 보낼 거냐? 보내야죠. 추수 이론에 따르면 보내긴 보내는데 안타깝지만 최소한의 인원을 보내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보낼 수가 없는 거예요. 필리핀처럼. 그러니까 혹은 뭐 최근 같으면 그러면 몽골처럼 많이 보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교 그러면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해요? 전 세계 어디든지 다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프리카도 가야 되고 뭐 아시아도 가야 되고 중남미 거기도 가야 되는데 그래도 우리가 갔을 때 가장 유효한 곳, 효과가 있는 곳에 갈 수밖에 없겠다. 뭐 더 설명 안 해도 되겠죠? 이 부분은 뭐 어렵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론 그 자체는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다만 이게 이제 현실적으로 우리가 적용하게 될 때 이제 문제가 되는 거는 뭐예요? 그러면은 이제 소위 말하는 창의적 접근 지역. 말을 아주 참 창의적으로 잘 만들어냈어요. 선교학자들이. 창의적 접근 지역. 이건 뭐예요? 그냥 전통적인 방법으로는 들어갈 수 없는 지역들이 있다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북쪽 아프리카. 북쪽 아프리카는 중동하고 거의 진배 없습니다. 왜요? 그쪽 나라들 대부분이 거의가 다 90% 이상이 무슬림인 그런 지역들이에요. 그러니까 장애 요소가 너무 이제 심한 거죠. 종교적 장벽이 너무 높아서 들어가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 생존하는 것조차도 놀라운 그런 지역들이 있단 말이에요. 뭐 북한을 포함해서 북아프리카, 중동, 뭐 쿠바도 뭐 들어간다면 뭐 들어갈 수도 있고요. 뭐 그런 몇몇 지역들은 선교사가 가서 살아남기가 사실 쉽지 않은. 그러니까 이 아시아 지역에서도 뭐 이를테면은 뭐 미얀마라든지 이런 지역은 대놓고 선교사라고 말하고 활동하기가 어려운 그런 지역이에요. 네팔도 사실은 마찬가지죠. 뭐 쉬운 예로 그냥 제가 필리핀만 적었습니다만 뭐 우리 이 아시아 지역에서 선교사라는 이름으로 대놓고 활동할 수 있는 지역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그런 나라도 그런 도시도 사실은 흔치 않아요. 뭐 여하튼 그래도 열려 있는 지역, 잘 되는 지역에 우리가 보낼 수밖에 없는데 보내다가 보니까 한때 필리핀 마닐라 지역에 이제 부부를 합산하니까 한 10,000여 명 정도 되는 선교사가 모여 살고 있었다 하는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이제 나오게 됐습니다. 자, 그랬을 때 한쪽에서 이제 이런 고민이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제 선교사를 보낼 때도 분산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이제 집중을 해가지고 과연 되겠느냐? 결국 집중이 부정적으로 가면은 그러니까 이게 이제 긍정적일 때는 상관이 없죠. 긍정적일 때는 상관이 없는데 부정적일 때는 소위 말하는 중복이라고 하는 개념이 생겨요.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마닐라 지역에 뭐 A라고 하는 어떤 교단에서 선교사를 보냈어요. B라고 하는 교단에서도 보냈어요. 뭐 C라고 하는 선교 단체에서도 보냈어요. 그러니까 너무 많은 선교사들이 한 곳에 가 있는 것 아니냐? 그래서 그거는 중복 선교다. 그러니까 중복 선교하지 말자. 이제 이런 이제 당연히 비판 반대가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추수 이론은 중복이 아니라 사실은 집중이었다. 집중이었고 예전에 이 이론이 나올 때 되는 그 어떤 배경이 뭐냐면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1900년도 말,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말하면 1950년도, 1960년도 혹은 뭐 1980년도 이럴 때 기본적으로 기독교 선교가 잘 진행되고 있을 때 나온 이론입니다. 그리고 이 이론이 갖고 있는 장점이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필리핀이 언제까지나 선교사를 받아주고 기독교 복음 선교에 대해 열려 있으리라는 보장이 없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언제 하나님이 그 문을 닫으실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니 열려 있다고 생각하는 한 거기에 우리가 집중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가지 또 예를 들겠습니다. 필리핀에 전에 선교를 할 때는 영어를 가지고 했어요. 영어를. 선교사님들이. 그러니까 영어면 끝났어요. 근데 지금은 영어를 하면은 필리핀 선교를 거의 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오래된 선교사님, 늙으신 선교사님들 필리핀에 간지 사역한 지 30년 이상 되신 분들은 영어를 했어요. 그러니까 현지어인 따갈로어를 못 해요. 요즘은 어떠냐? 필리핀 정부가 이제 그 정책을 바꿨습니다. 전에는 그 공용어, 국가 공용어가 영어와 따갈로어였어요. 필리핀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따갈로어는 필리핀 현지말. 우리로 말하면 한국말 뭐 이런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90년대에 들어서면서부터 필리핀 정부가 따갈로만 기본적으로 자기네 그 주된 언어로 정하기 시작해요. 근데 이거는 어느 나라든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전에 그 소련이라고 기억하시죠? 소련, 소비에트 연방, 소련. 그러니까 소비에트 시절에 그때는 러시아가 그냥 소련이라는 이름으로 하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동구권. 네. 이념 전쟁하고 그럴 때 냉전 시대에 소위 말하는 공산주의 국가. 그건 그냥 소련 하나예요. 소련 하나.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됐어요? 1992년인가 3년 이후에 러시아 그 소련 그 경제가 이제 파탄이 났죠.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우리는 공산주의 못 하겠다. 그러니까 소비에트 연맹 못 한다. 그래서 각 나라가 흩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각 나라 입장에서는 독립한 거죠. 그 독립한 나라들 중에 우리가 이름 아는 몇몇 나라들이 있습니다. 뭐 우즈베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한 번도 안 들어보신 것처럼 쳐다보시면 안 돼요. 키르기즈스탄. 그러니까 이런 스탄 들어가는 뭐 나라들 포함해 가지고 뭐 체코. 체코는 들어보신 것 같죠? 네. 요즘 지금 싸우고 있는 나라 어디? 러시아하고 싸우고 있는 나라 어디? 우크라이나. 이게 90년대 전만 하더라도 그냥 소련의 그냥 한 덩어리였어, 한 덩어리. 그러니까 그때는 어느 말을 썼겠어요? 러시아. 러시아 말이 공용어예요. 그 세계에서는. 네. 그리고 자국민 언어가 있긴 있어도 잘 사용 안 했어요. 왜? 공산주의가 오래 흘러갔거든. 1, 20년이 아니라 수십 년 흘러갔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한 세대를 30년으로 보는데 30년이 지나도 소비에트 연맹이 안 무너졌어요. 그럼 그 다음에 태어나는 애들은 우크라이나 말 배우겠어요? 러시아 말 배우겠어요? 러시아 말 배우죠. 그때만 하더라도 세계 최대 강국이 러시아, 그러니까 소련 아니면 미국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 미국 말 배울 이유 뭐 있어요? 아니 미국 말은 고사하고 우크라이나 말 왜 배워요? 투르크메니스탄 어를 왜 배워요? 배울 이유가 없죠. 러시아 말만 배우는 거예요, 그냥. 그런데 90년대 초반 중반 들어서 독립이 됐네. 그러니까 초기에는 독립을 하게 되면 초기에는 정신이 없어요. 뭐 정치 경제 이렇게 뭐 자기네들끼리 대통령 세우기도 바쁘고 무슨 당이 일어나느니 뭐 그 안에서 공을 세우니 많이 하면서 서로 정치적 적을 죽이니 많이 뭐 이러고 이제 끝나다가 그래도 한 5년 10년 지나면 다 정신 차리고 그때부터 뭘 하겠어요? 민족주의로 돌아서게 돼 있어요. 민족주의. 그러니까 우크라이나는 이게 우리나라다. 우리 역사가 뭐냐? 우리 정체성은 뭐냐? 뭐 투르크메니스탄 그러면 그 우리 자기네 말을 다 하게 돼. 이 필리핀은 뭐 그 러시아에 뭐 속해 있던 그러니까 소비에트 그러니까 소련에 속해 있던 나라는 아니었지만 이들도 세월이 지나면서 비슷한 경험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필리핀이란 누구냐? 그냥 예를 든 거예요. 필리핀이란 누구냐? 우리 필리피노의 정체성은 어디에 있느냐? 당연히 현지어 따갈로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전 국민들이 이제는 우리도 영어가 제2외국어지 우리가 공용어가 아니잖아요. 영어가 공용어예요? 우리 한국이? 아니잖아요. 한자가 공용어예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교육부에서 어떨 때는 한자 가르치기다. 한자를 가르치지 말자 그랬다가 가로 열고 가로 닫고 쓰다 그랬다가 한문 통째로 가르쳤다가 우리 중에 여기 계신 분들은 대부분 다 한자를 읽어요. 근데 우리 젊은 세대 중 어떤 특정 세대는요. 한자를 거의 못 읽어요. 개념이 없어요. 한자적 개념이 안 돼요. 네. 그래서 우리는 뭐 예를 가지고 성속 구분이다. 뭐 성속 뭐 이러면 성과 속이 뭐 성 그러면은 뭐 어디 뭐 저기 남한산성 그거 생각해요. 요즘 젊은이들은 성 그러면 그 성에 대한 한자가 가지고 있는 수많은 그런 단어들에 대한 그 이미지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필리핀에서도 이제 90년대 후반 들어서면서부터 이 따갈로가 뭐 전격적으로 모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 가르치면서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선교사들이 이제 갈등이 생기는 거죠. 이게 분명히 한때는 추수 이론이어가지고 여기 가가지고 한국 선교사 막 우대하고
뭐 영어 써도 괜찮고 그랬는데 2000년 이제 뭐 10년 2020년 지금에 가가지고 필리핀 선교하러 갑니다 하고 가가지고 따갈로우 못하면 사람들이 안 받아줘요. 전 우리 국민을 사랑하는 게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자, 그러니 추수 이론이 가지고 있는 내용이 일부 맞아요. 언제까지나 우리 선교사역, 우리 선교 방식, 그러니까 선교 방식 이거는 나중에 또 다른 문제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한국 선교사를 언제까지나 다 용납하고 받아들이고 한국 선교사 가면 열매를 맺을 시기가 있다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그 특정한 시기에만 되는 거예요. 자, 이거를 이제 한국 교회에다 적용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어렸을 때 호돌이 토순이 탈 쓰고 이 동네 한 바퀴 돌면 이 동네에서 소위 말하는 초등학생이라고 불리우는 애들은 다 여기 왔어요. 그죠? 여름 성경학교 때. 아니 뭐 나는 여기서 안 살았습니다. 그럼 그때 그 교회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러니까 그때는 그게 된 거예요. 근데 지금 호돌이 토순이 뭐 탈 써도 이상합니다. 그래서 나가서 자 이제 우리 뭐 8월 7월 마지막 주에 뭐 이 신고모 교회에서 뭘 하니까 와라. 그러면 아이들이 올까요? 안 올까요? 네, 오지 않습니다. 좀 시대가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이 추수 이론이 가지고 있는 장점은 언제 하나님이 그들을 향한 그 지역이든 그 문화권이든 그 세대든 문을 닫을지 모르기 때문에 열려 있는 그 시간에 집중해야 됩니다. 라고 하는 거고, 우리도 선교를 한다 그러면 이 사회의 지역 조사를 하셔야 돼요. 우리 가족을 조사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가족 중에 그래도 복음에 대해 허용적이고 문호를 연 쪽에 집중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안 받아주는 쪽은 도외시할 거냐? 그런 거는 아니죠. 하지만 적어도 아무개 씨 뭐 우리 집에 놀러 오지도 마. 뭐 조카 우리 집에 오지도 마. 교회 안 다니면 모를까. 이런 집에 굳이 우리가 무슨 수로 거기 방문해가지고 접촉점을 만들겠어요? 그건 어려운 거죠. 상당히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쪽은 뭐 2년에 한 번, 1년에 한 번 정도 방문하는 수준으로 낮추고, 보다도 우리에게 적극적이고 복음에 열려 있는 뭐 친구나 조카나 누가 있다 그러면 그들에게 당연히 시간을 할애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불특정 다수를 향해서 선교지를 막 뿌리고 선교비를 낭비할 수 없는 시대가 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한된 자원을 가지고 우리도 뭐 시간이라고 하는 제한된 자원을 갖고 있죠. 우리가 뭐 전 세계를 뭐 다 한 번씩 돌아다니면서 선교할 수 있습니까? 못하죠. 그러니까 어느 특정한 곳에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하나님이 막으실 때가 있다. 대표적으로 인도 같은 경우에도 선교사님들이 대거 쫓겨났죠. 중국도 마찬가지고요. 선교사들이 대부분 다 추방을 했습니다. 추방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90년대 어쨌든 공산주의가 무너지고 나면서 중국 같은 경우에는 한국 선교사가 엄청나게 들어갔어요. 그래서 우리 교단만 하더라도 뭐 상당한 숫자가 들어갔는데 그 상당한 숫자 거의 다 이제 추방을 당했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정해진 어떤 그런 정해진 때가 언젠지는 모르지만 이미 이제 문이 이제 닫혔다. 그러니까 외국인 선교가 할 수 있는 문이 닫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언제 닫을 건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냥 예상만 하고 정치나 경제의 변동에 따라 우리가 추론할 뿐이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우리가 이제 아파트 전도, 예전에는 저도 불과 한 10여 년 전만 하더라도 이 동네에 있는 어떤 교회들이 연합 비슷하게 해가지고 아파트가 이제 곧 들어서게 될 텐데, 여기 재개발돼 가지고 아파트가 들어서게 될 텐데 한 교회가 가서 집중적으로 하지 말고 여기 있는 한 5개 교회가 연합해서 전도 물품도 사고 가서 좀 이삿짐도 날라주고, 그 다음에 옆에 구불끄러미 보고 있다가 새로 이사 오셨어요? 한번 각티슈도 하나 주고 뭐 이런 전략을 세웠어요. 근데 지금은 그거 못하죠. 그러니까 그때만 할 수 있었던 선교 전략이죠. 그러니까 누군가가 그때 통용됐으니 지금도 각티슈 가지고 들어갑시다. 그래서 지금 우리 길 건너 아파트에 각티슈 이렇게 짊어지고 들어갈 수 있나요? 우리가 전도하러 왔습니다. 그리고 이게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되는 지역도 있어요. 뭐 다 안 된다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면밀하게 조사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정적
재원, 자원들, 뭐 인력을 포함해서 재정 포함해서 시간 등등을 포함해서 집중할 수 있는 곳이 무엇일까를 연구하게 만드는 이론이다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에는 사회복지사역에 대해서 한국교회가 2000년도 들어오면서 엄청 강조를 하기 시작했어요. 구두로 전도하는 게 한계가 있어요. 옛날에 사형리 기억나세요? 다 기억나시죠? 뭐 교회도 사형리 갖고 했어요. 원래 이거는 한국 대학생 선교회라는 CCC라고 줄여서 어쨌든 CCC라고 캠퍼스 커플이 아니고 CC가 아니고 CCC라고 하는 한국의 어떻게 보면 자생 학생 선교 단체에서 개발한 선교 도구예요. 전도지예요. 그거 가지고 저도 뭐 왕년에 뭐 열심히 했죠. 네. 근데 지금은 뭐 사형리 가지고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사형리 가지고 잘 안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 학교조차도 이제 대학에서도 이 기독교 동아리, 기독교 옛날에는 서클 보통 이렇게 얘기했는데 요즘은 동아리, 그러니까 기독교 동아리가 거의 없어요. 거의 전멸했어요. 네. 왜 대학생들이 옛날에 90년대 말 2000년대 초에는 대학 들어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 입사하는 게 문제였어요. 너무 그 생존 경쟁의 문제가 심각해지다가 보니까 전도는 뒷전이요. 소위 말하는 스펙 쌓는 동아리로 대부분 옮겼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대학교 내에서 복음 증거하는 것에 대해 대학생들이 거부하기 시작한 거죠. 나는 나대로 살 테니까 내버려 둬라. 이런 문화가 지속적으로 되다 보니 지금 옛날에 혹시라도 뭐 들어보셨을 거예요. 뭐 IVF라든지 내비게이터라든지 우리가 흔히 들어왔던 뭐 UBF라든지 흔히 안 들어보셨으면 지금 들어보시면 돼요. 흔히 들어왔던 대학생 선교단체가 거의 없어요. 고등학교 선교단체도 있었어요.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그것도 거의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미션 스쿨은 있는데 미션 스쿨에서 미션 활동이 거의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열려 있는 그러니까 언제 닫힐지는 모르지만 열려 있는 그 순간 정말 우리들이 사력을 다해서 집중적으로 선교해야 된다는 거예요. 강조점은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걸 이제 우리 자신에게 적용해 보면 우리가 아직 뭐 건강하고 뭐 활동할 수 있고 움직일 수 있고 말할 수 있고 뭐 어쨌든 뭐 그럴 수 있다면 지금 이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문을 닫으실 수도 있어요. 상대편에게 문을 닫을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기껏 복음을 전하려고 그랬더니, 지난주에 하늘나라 갔디야. 그러면 이제 끝나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 비슷한 아니고 전도 때문에 그런 건 아닌데 우리 교회 왜 1층에 저기 그 길거리에 가면은 그 철문 새로 만들었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 장로님이 그냥 열심히 수고해가지고 견적 받아가지고 저기 하나 맡겼어요. 근데 이 업자가 한 주가 지나도 안 오고 2주가 지나도 아니 돈은 안 줬어요. 견적 받고 하기로 했는데 안 오는 거예요. 연락을 해보니까 그 사이에 하나님 나라 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예수 믿는 분이었고 뭐 그래서 뭐 절망적인 상황은 아니었지만, 그러니까 생각지도 못하게 하나님이 부르시면 사역이 중단되기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 대상자 옛날에 이제 마음에 품는 태신자라고 불렀잖아요. 마음에 품는 그분을 놓고 기도 중에 있고 다음 주에 만나야지, 다음 주에 선물 들고 가야지 했는데 하나님이 그쪽을 막으실 수도 있고 뭐 우리가 뭐 일이 안 돼서 뭐 못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추수 이론을 굉장히 기분 나쁘다. 왜 집중하냐? 이거는 이제 다음 주에 다시 얘기할 겁니다만 이거를 어떻게 할 거야? 그게 아니라 추수 이론의 핵심 포인트는 지금 할 수 있는, 지금 효과가 날 수 있는 데를 놓지 말고 최선을 다해서 투자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치사한 얘기지만 A라는 친구가 복음에 조금 이렇게 눈이 반짝거리면 더 집중적으로 완전히 예수님을 믿고 영접할 때까지 돌봐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계속 반대하는 친구가 있던데 똑같은 시간으로 똑같은 분량으로 그 또 다른 어떤 그 마음에 다친 친구를 전도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니까 그렇다고 뭐 내팽개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최소한의 어떤 그런 선교를 할 수밖에 없겠다. 그러나 뭐 이 모든 이론은 다
단점이 있습니다. 그렇죠. 모든 이론이 다 장점만 있는 건 아니죠. 뭐 이미 뭐 어느 정도 이렇게 머릿속에 뭉게뭉게 생각들이 나셨겠습니다만 오늘 우리에게 한번 적용을 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혹시 자신의 주변에서 복음에 조금 더 허용적이고 조금만 더 어떻게 하면은 예수를 믿을 것 같다는 사람들이 보인다면 그 사람에게 집중하셔야 됩니다. 집중하십시오. 네. 그래서 그분들에게 어쨌든 복음을 뭐 친척이 될 수도 있고 친구가 될 수도 있고 뭐 직장 동료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도 알고 있습니다. 현대 사회에서 직장 동료에게 복음 전하는 거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네, 이거는 사장도 함부로 복음 전도를 못 합니다. 요즘은 함부로 복음 전도했다가는 이건 업무외 지시 사항이기 때문에 큰일 나는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억지로 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 기회가 닿는 대로 기회가 닿는다면 그 기회를 최대한 살리는 어떤 그런 집중하는, 그리고 우리도 연구할 수밖에 없어요. 현지 조사를 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이 뭐 금호동 지역의 지역 사회에서 어떤 선교가 가능하냐, 이거를 우리가 연구해서 접근해야지 옛날에 했던 방법이 좋으니까 그냥 그 방법 다시 갖고 와서 쓰면 되겠지. 아니 그게 될 때도 있지만 안 될 때도 있는 거예요. 그게 시대가 바뀌면 선교사가 바뀌어야 돼요. 선교 방법이 바뀌어야 돼요. 그러니까 선교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선교의 방법, 전략이 바꾸셔야 돼요. 그러니까 노방전도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이제는 노방전도도 전략이 바뀌어야 돼요. 방법이 바뀌셔야 돼요. 교회로 초대한다 하더라도 옛날 같은 물량주의로 하기에는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우리가 물량 뭐 퍼버대면서 뭐 연예인 뭐 BTS 부르고 부르면 좋죠. 근데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뭐 영화 배우 나와서 간증하면 좋죠. 근데 그렇게 할 수 있냐 이거. 모든 교회가 다 그렇게 하다가는 큰일 나죠.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리고 이 사회, 우리가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그 대상, 뭐 사회가 될 수도 있고 국가가 될 수도 있고 뭐 친구가 될 수 있는데 그들이 수용할 수 있는 선교 전략을 세울 수밖에 없어요. 왜 안 그러면은 너무 부딪히니까 뭐 친구 만나가지고 뭐 정치 얘기 싸우다가 뭐 끝나실 거예요. 그럴 수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접촉점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 접촉점은 옛날은 우리가 주인이니까, 우리가 복음을 갖고 있으니까 우리가 정의예요. 우리가 항상 선이에요. 안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악에 가까워요. 그러니까 우리가 횃불을 들면 다 따라와 이랬는데 그렇게 하면은 요즘은 누가 예수 믿냐 말이에요. 안 믿어요. 우리가 섬기러 가야 돼. 현지를 사실은 섬기러 가야 되고 지역사회를 섬기러 가야 되고 친구나 가족을, 우리의 아이들을 예수님의 말씀으로 봉사하러 가야 돼. 그래서 선교의 방향이 더 이상 우리가 주체가 아닌 거예요. 도대체 저게 무슨 얘기를 하려고 저기까지 갔나 궁금하신 분들은 다음 주 이 시간에 만나서 그 다음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들에게 허락된 시간, 허락된 자원, 허락된 인력으로 저희가 복음 증거를 하려고 하오니 저희들에게 지혜를 주옵소서. 이 사회에 대한, 또 이 국가에 대한, 우리 주변 사람들에 대한 열린 생각을 가지고 그들을 잘 분석하고 또 조사하여서 정말 지금 시급하게 필요한 그곳에 잘 집중하여 선교할 수 있는 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